네, 파트 3 채권 시장의 마지막 챕터네요. 새로운 형태의 채무증권에 대해서 오늘 학습 내용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섹션 1은 자산 유동화 증권입니다. ABS라고 하는데 이게 처음 봤을 때 좀 말이 와닿지가 않았었거든요. 이번 시간에 한번 학습하면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미 볼게요. 자산 유동화 증권이란 금융기관 또는 일반 기업이 보유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만을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현금 흐름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랍니다. 네, 자산 유동화 증권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으로 원리상환금 상환을 표시한 증권. 요 보유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 증권을 발행한 게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는 얘기겠죠. 장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은 알아둬야겠죠. 자, 유동성 확보 및 자금 조달 수단의 다변화. 이 추가로 더 하나를 뭐 회사채, 증권 이런 거와 별개로 또 하나의 자산 조달, 자금 조달 수단이니까 비유동성 자산의 처분이 가능하다. 다른 것에 비해 자금 조달이 낮게 되고 규제 차익이라는 부분이 장점이라는데, 신용 제공 한도에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신용 공여 규모를 축소시켜 위험을 제한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와닿지가 않는 부분들은 좀 암기하고 넘어갔는데요. 이렇게 장점이 4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단점은 높은 부대 비용, 법률 회계 자문 비용과 고정 부대 비용이 발생한다. 아무래도 현금 흐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 자문이 필요한 것 같고요. 위험의 일부는 자산 보유자에게 잔존하게 된다. 이거는 이유가 자산 보유자가 최후순위 또는 이쿼티 트란체? 일부러 보유하면 이게 뭔 말인지, 하여튼 최후순위로 되기 때문에 뭔가 부도 발생 시나 이럴 때 좀 위험을 떠안게 되는 거죠. 규모가 커질 경우에는 자금 조달 주체가 부담을 해야 되고, 자금 조달의 시점에 경직성이 있다. 구조의 복잡성 때문이라는데요. 이런 부분이 단점으로 작용하니까 장점과 단점을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산 보유자는 기초자산을 모아서 이를 자산 유동화 회사에 양도한다. 이 회사에서 이제 발행 처리를 하고 자금을 넘기겠죠.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고 이거를 자산 보유자에게 대금을 지급을 하겠죠. 네, 이런 방식인데 구조도 한번 그냥 정리해서 그 구조도 표가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근데 한번 이런 흐름이라는 거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자산 보유자는 자금 조달의 필요가 있는 주체겠죠. 그리고 발행 기관은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 유동화 회사겠고, 여기 파산 절연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건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산을 해도 연결성이 없다. 어떤 피해가 연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 그 회사랑 연결성이 파산 상태에서 절연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산 관리자는 한번 봐주시면, 자산 유동화 증권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발행기관의 SPV, 자산 유동화 회사를 대신해서 회수하거나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하네요. 자, 보통 ABS 주관사가 자산관리 역할을 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됐고, 자산관리자는 업무 수탁자,
위탁, 자산 유동 수행하는 업무를 처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겠죠. 보통 은행이 담당을 한다. 신용평가에서는 이거 신용등급 부여하는 역할을 하겠고, 신용보강기관은 신용등급이 미달인 경우에 좀 보증을 해서 이제 신용등급을 보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유동성 기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반적인 캐시플로우의 현금 흐름의 불일치, ABCP 차원 발생 구조의 시장 상황에 의하여 ABCP의 시장 소화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대비하여 일시적인 자금을 지원하거나 대신 매입해주는 역할 기관이다. ABCP란 여기 그냥 저 정리를 해놨는데 유동화 전문 회사가 발행하는 기업 어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음을 이걸 발행 기업 어음을 관련된 이런 역할을 하는 거겠죠. 금융기관이 주로 수행을 한다고 하네요. 네, 조금 뭔가 구조가 복잡하긴 한데 네,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신용보강, 안전망을 갖추는 거. 외부 신용보강 장치와 내부 신용보강 장치가 있네요. 자, 외부는 이 기관, 그 유동화 회사와 이런 것들을 범위를 넘어서 다른 제3자의 지급 능력에 의존하여 신용 등급을 높이는 거겠죠. 그리고 내부 신용은 설계할 때부터 위험 요소가 경감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거. 대표적으로는 위험 선순위 구조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신용을 보강을 한다. 자산 유동화 증권의 종류, 여기 좀 어려워요. 말도 좀 생소하고 그렇긴 한데 가는 CBO 회사채 담보부 증권이라고 하고, 종류 좀 큼직큼직하게만 하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세세하게 보려고 하니까 저도 막 머리에 쥐가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CDO 그리고 합성 CDO, ABCP 아까 잠깐 봤었는데 ABSTB, 주택저장 대출 채권 유동화증권 MBS. 요렇게 몇 가지지? 자산 유동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나 되네.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CBO, 회사채 담보부 증권. 발행시장 CBO가 있고 유통시장 CBO가 있다. 회사채 담보부 증권 CBO. 그 다음에 대출채권을 담보로 해서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을 의미한다. NPL, 무수익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NPL이 있다. 그 다음 CDO, 부채 담보부 채권, 부채 담보부 채권이 있다. 부채를 담보로 해서 증권을 발행한 거. 근데 여기 CBO와 CLO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합성 CDO, 합성 CDO. 자선의 소유권이 자산 소유자의 장부에 그대로 남고 자산과 관련된 신용 위험만이 제3자들에게 이동. 좀 구체적으로 와닿지가 않는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암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부분은 시험 문제, 실제 제가 시험 봤을 때는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한번 이런 것들이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 ABCB 기업 어음의 형태로 발행되는 자산 유동화 증권이다. 그 다음에 ABSTB 쇼텀 본드 전기 자산이 담보된 전자 단기사채 의미. 그 다음에 이거는 주택 저당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자산 유동화 증권. 각각이 뭔지만 딱딱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신종 자본 증권, 하이브리드 채권이라고 하는데, 말은 몇 번 들어본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채권. 뭔가 말은 좀 멋있는 것 같은데,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자본으로 충족한 경우 자본으로 인정한다. 후순위성, 만기의 영구성, 이자 지급의 임의성 중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인정받는다. 자, 자본 인정 조건, 후순위성, 그리고 만기의 영구성, 이자 지급의 임의성, 이런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 알면 될 것 같아요. 자본 인정 요건 중에서 후순위성이란 상환 순서가, 회사채의 상환 순서는 담보부 채권, 선순위 채권, 후순위 채권을 지니는데, 상환이 후순위 채권보다 더 후순위적인 성격을 지녀야 자본 인정 요건에 들어간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문구가 있으면 대표적이라는 거죠. 그다음 만기의 영구성. 만기가 없거나 영구성이 있다면 자본으로 인식한다 이 얘기죠. 채권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이면 그렇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일정 기간 후 금리 상승의 조건이 없거나 발행사의 콜옵션이나 투자자 상환의 풋옵션이 없다면 자금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본답니다. 그냥 이 정도. 그다음 이자 지급의 임의성. 자, 이자 지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발행사의 의지에 따른다면 자본으로 본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자 유예 조건이 있거나 이자를 비누적적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자본으로 본다네요. 이렇게 본다니까 그냥 저는 좀 그냥 암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코코본드. 코코본드가 뭐냐? 코코본드란 자본 잠식이 신해진 거 유사시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이래. 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건부 자본증권. 신종 자본증권의 가운데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고 바젤 3 기준상 자본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채권을 의미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 상환과 이자가 의무가 감면되는 조건을 붙이는 금융회사채. 은행이 높은 크레딧에도 불구하고 후시채보다 상환순위가 낮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장점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점. 조건에 따라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이런 부분 조건부 장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신종 자본증권 중에서는 이 코코본드와 조건부 자본증권이 있고, 이 자본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후순위성과 만기의 영구성, 그 다음에 이자 지급의 임의성, 이런 것들 중에서 일부를 조건이 갖춰지면 자본으로 인정해서
증권 발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종자본증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중 상환 청구권 부채권 말이 정말 어려운데 이런 부분이 좀 공부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되게 길고 좀 쉽게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 아니어서 커버드 본드 이것도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커버드 본드 정의와 성격 볼게요.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 청구가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 자산 집합에 대하여 제3자의 우선의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의미한다. 발행기간 파산 시 담보 자산이 발행기관의 도산 절차로부터 분리되어 투자자는 우선 변제권을 보장받고 담보 자산의 상환 재원이 부족하면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보다 변제를 받는다. 투자자는 우선 변제권 그리고 다른 발행 자산에서 변제를 받는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정기적인 자산 검증성을 통해 담보자산 교체, 추가하여 만기주권이 커버풀이 담보력이 강해진다. 그래서 요 차이를 해놨는데 발행 주체, 발행 구조. 유동화 증권 이 발행 주체가 직접 발행하거나 담보 자산을 양도받은 SPC 유동자산 회사가 발행하는 거 둘 중에 아무 데서나 발행해도 되고 담보 부사체는 발행 주체가 직접 발행을 해야 되고 유동화 증권은 자산 보유자가 SPC 자산 유동화 회사에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의 발행 구조를 다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네요. 회계처리는 온 밸런스? 뭔 말이지? 그러니까 파산 절연이 다 되어 있어야 되고 우선 변제권에 대한 부분 보시고 그 다음에 발행기간 청구권에 대해서 있고 없고의 이런 유사개념 비교표가 있네요. 요거를 한번 이제 정리를 해서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비슷한 개념이 조금씩 달랐을 때 이런 부분이 좀 공부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장점과 단점. 이런 거 장점, 단점 있으면 잘 봐둬야겠죠? 자, 장기 은행채 투자가 가능해지고 금리 상승 시 은행은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고 은행이 커버드 본드에 투자할 경우 고유동성 자산으로 분류해서 이거에 대한 주요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이 발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위한 적격 자산에서 제외되는 가격신용대출, 중소기업 대출 실행이 위축될 수 있다. 발행기간이 부실화되는 경우 예금자, 일반 채권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고 저금리 상황에서는 발행이 원활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단점이 있답니다. 자, 적격 발행기관으로는 그냥 금융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자산의 기초 종류에는 기초자산 집합 커버풀이라고 하는데 투자자의 우선 변제권을 위해서 원리금의 상환을 담보로 하는 자산을 말한다. 자, 커버풀 총평가액은 커버드 본드 발행자에게 100% 이런 것들 숫자 나오는 거니까 좀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된 표가 있길래 한번 넣어놨는데요. 이거 머리 아프시면 이런 부분들은 좀 패스하시고 이 부분만 기초자산 집합 커버풀이란 게 뭐다. 그리고 커버풀의 총평가액은 커버드 펀드 발행자에게 몇 퍼센트를 이상 유지하고 그 다음에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것들
좀 요거 부분만 먼저 정리하시고 난 좀 많이 이런 거 완벽하게 다 안다, 다른 것도 많이 알고 싶다 그러면 이런 표, 적격 요건 같은 표까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환사채. 전환사채 많이, 실제 이거는 정말 많이 나오고, 주식 매매하는 분들은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해서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도 좀 봤을 거예요. 너무 물량이 많은 경우에 주가가 좀 희석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락을 유발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도 뭐 완벽하게 뭐 자세하게 아는 게 있지는 않아서, 네. 어쨌든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두는 거는, 전환사채를 보유한 투자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가격으로 발행 기업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 어, 부여된 유가증권이다. 이걸 제가 뭐 매매해 본 적은 없어요, 저도. 투자자의 입장과 발행의 입장에서는 어떤 장단점이 있다,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개념만 일단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전환 가격과 전환 주수,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전환 가치는 요 페리티 가치, 요거 문제는 좀 계산이 간단하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가격에서 곱하기 전환 주수를 페리티 가치라고 하네요. 그 다음 전환 프리미엄. 전환 프리미엄이란 이 전환했을 때의 이 괴리 차이죠. 시장 가격과 전환 가치의 차이를 나타낸 것.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계산 부분은 실제 문제 풀어보면서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개념만 좀 하겠습니다. 전환 프리미엄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괴리율이라고 하고, 전환 프리미엄의 나누기 전환 가치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이 나온다는 것은 바로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은 양값을 갖겠죠. 옵션 프리미엄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 페리티, 요 페리티라는 거 계산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 가격을 전환 가격으로 나눈 것의 100%, 이런 거, 요거 계산 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산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문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채의 가치는 주가가 전환 가격보다 높을 때야, 그리고 전환 가격 이하로 됐을 때는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최소로는 채권 가치에서 전환 가치까지의 이 맥스를 갖는다, 이런 의미겠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 그러니까 주가가 별로 안 올랐으면 그냥 채권으로서 그냥 만기 내 수익률을 챙기면 되는 거고, 어느 정도 기준 가격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는 주식으로 전환해서 그 차익을 보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신주 인수권 부사채다. 채권의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식을 일정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산된, 아까는 교환할 수 있는 가격, 이거는 신주식을 일정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걸 얘기하는 거죠. 가치평가에 의한 분석은 전환사채 분석 방법을 대부분 원용할 수 있고, 차이점, 전환사채 행사 전환권 행사 후 사채가 소멸되는 전환사채와는 달리 신주 인수권은 사채가 존속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거 알아두시고, 별도의 죽음이 필요하기도 한다. 별도의 돈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 부사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약자까지는 좀 봐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채권이 소멸, 여기는 존속할 수 있다. 자금이 불필요한데 여기는 별도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걸 죽음이라고 하나 보네요. 별도의 죽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교환사채.
사채 소유자에게 사채 발행후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사채의 만기 전까지 일정 가격으로 교환 가격으로 사채를 발행한 청구가 부여된 권리다. 말이 좀 기네. 교환 시에는 발행사가 보유한 주식과 교환 사채가 동시에 감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권리 행사 시 추가적인 자금이 소요되지 않는 점에서 이 신주 인수권 부사채만 별도 자금이 좀 필요하네요. 그 다음에 권리가 행사되더라도 발행해서 자본금이 증대되지가 않는다. 이게 전환사채와의 차이점이고, 신주 인수권 부사채와의 차이, 그리고 전환사채와의 차이, 이런 것들 세 개를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 부사채, 교환사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오페라 본드라고 두 종류, 교환 대상 주식이 원래는 하나인데 이거가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오페라 본드라고 한다. 이렇게 의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 기업어음 CP라고 하죠. 의미 알아두시면 되고, 보통 이거는 91일물이 주종을 이룬다. 채권과 달리 표면이율이 없고 이런 것들 없으나 대체로 91일물이 주종을 이룬다. 아주 단기 자금이죠. 단기. 이렇게 기업음의 등급은 이렇게 되고, 이거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기업음의 의미, 요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등급 감시 및 평가 종류. 보통 등급 감시는 기존 등급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때 부여가 된다. 등급 감시하겠다 이런 거죠. 뭐가 이상한데? 이러면 세 종류. 검토 기간은 90일을 초과하는 거지 원칙 연장 가능.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업보험의 매매 방식 및 원천 징수. 매매 가격은 액면금액에서 곱하기 잔존기간, 할인율 곱하기 잔존기간 365분의 잔존기간 절상. 네, 이거는 계산을 실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제가 네, 이 정리된 걸로는 표시하기 너무 어려워서, 네, 실제 뭐 여기서 뭐 펜으로 막 쓰면서 할 수도 있지만 네,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짧게 요약 압축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전자 단기 사채. 전자상으로만 이제 단기 세채권을 발행한다 이 얘기겠죠.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한 채무증권이죠. 짧은 기간을 발행금액 1억 원 이상, 만기 1년 이내, 발행금액 전액 및 일시 납입, 주권 관련 권리부여 금지 및 담보부 금지를 요구한다. 이 요건, 발행 요건이 있어요. 이거에 해당이 돼야 되고, 만기 1개월 이내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답니다. 실물 증권 발행이 금지된다. 이거는 전자 방식으로만 발행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단기 사채법 실행 배경 및 변화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표로 기업 어음하고 전자단기 사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큰 차이 뭐가 있을까? 발행인 이건 종이어음으로 방이고 이건 전자 방식으로만 한다. 뭐 이 개념 발행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각각의 의미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내용이 많은데
한번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채무증권에 대해서 이 부분이 좀 생소하고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이런 부분 공부하는 데 좋지 않을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